지금 우리가 모두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걱정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137편에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시냇가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오늘 모인 이 자리가 우리도 두고온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걱정하면서 수금을 버드나무까지 걸어놓고 울었도다 하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날이 갈수록 아주 잠을 잘 수 없는 정도까지 심각한 지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본 바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모든 어려운 상황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역사인식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인식이 잘못됐어요. 대한민국의 탄생은 인류 문화사에서 위대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인데 이걸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벌을 받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국민이 저지른 잘못된 세 가지의 국치사항, 수치스러운 국치사항. 첫째는 우리 위대한 건국 국보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첫째, 우리나라 민족이 저지른 아주 수치스러운 일 하나예요. 두 번째, 국태민은 두국강동을 이룩한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쏴 죽였고, 두 번째, 우리 민족이 저지른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죄 없는 대통령, 얼마나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잘 마무리하고 잘 지킨 박근혜 대통령을, 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자고 법석을 떠는데 이게 우리 민족이 저지르고 있는 세 번째 수치스러운 사건이 하나입니다. 맞죠? 맞죠? 네. 우리 민족이 저지르는 세 가지 잘못! 우리 국보 이승만 대통령 끌어내렸고 우리가 정말로 고맙고 고마운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쏴 죽였고 세 번째는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 법석을 떨고 지금 현재 그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여러 의미에서 주위에서 나한테 내 입에다가 뭐라고 그래? 재갈을 불린다고 하는 입에 내 입에 재갈을 불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제발 이런 얘기는 해주지 마셔. 이런 얘기는 상관없다. 두 분이 왔는데 나는 여러 군데서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니지만은 나는 누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소신하는 바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소신껏 발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는 말과 의견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믿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소신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국민의 수준, 민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지도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틀립니다. 누가 지도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승만,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같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는 세계 제강국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미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뉴욕에서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에 가면은 그 테임스 강당 쪽에 도로가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모자를 벗어놓고 바이올린을 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나가다 어떤 애들이 동전 몇 푼 집어넣고 다 지나가요. 뭐 한참 전에 어떤 중년 진상 오더니 할아버지 수고가 많으세요. 조금 쉬세요. 내가 조금 대신 도와드릴게요. 하고선 그 바이올을 들고 그 사람이 바이올을 치는데 무지무지하게 흘러오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길이 막힐 정도로 모여가지고 모자에 동전이나 지폐를 집어넣는데 지폐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그 할아버지를 주고 가는데 떠나기 직전에 모인 사람 가운데 한 청년이 뛰어나오더니 저 사람 누군지 알아? 누구야? 파가닌이야. 파가닌이. 이태리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아노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탈거됩니다. 국가 운명도 어느 사람이 지도자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좌우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 국민은 무시하고 잡아내렸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걸 강조합니다. 역사를 평가할 때는 사실 기준으로 하지 마라. 사실 기준으로 하지 마라. 상황 기준으로 역사를 평가하라. 상황 기준으로. 상황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용서받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독재자입니다. 언론사 250개를 다 붙여다 보냈고 영장 없이 자기하고 의사가 틀리는 정적들은 3,000명을 영장 없이 다 체포해버렸습니다. 상권 분리국가에서 대법원장이 너희 새끼 까부려면 감옥에 집어넣고 공갈했어요.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이 그렇게 강력한 정치를 안 했다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두동강 세동강으로 깨져서 오늘 같은 미국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 맞아요. 분명히 독재자입니다. 이분의 독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독재지 자기 일신상의 명단이나 자기 권력을 위해서 독재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독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독재인데 그 독재 덕분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컸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맞죠? 사실 기준으로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러나 상황 기준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세계에서 눈을 찍고 봐도 할 수가 없는 위대한 수정을 진짜했습니다. 아직도 박정희를 욕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미친놈들 내가. 그리고 나는 건국 초기의 상황을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어떤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를 부려먹었죠.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이나 이시조선 517년 동안에 우리 민족은 자기 국민 40%를 노예로 부렸습니다. 40%를. 그래가지고 밑에서 시달리는 양반과 부호들 밑에서 시달리는 하층 국민들은 지긋지긋해요. 잘 사는 사람, 지도자, 관리 다 지긋지긋해요. 특히 호남 지역에는 농토가 많기 때문에 소량농이 그렇게 많습니다. 소량농들이 많은데 직사를 일해봤자 지주가 다 뺏어가고 자기는 조금 받아가지고 사니까 잘 사는 사람 부자는 지긋지긋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직후에 국민의 75% 이상이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정치 스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75%이 사회주의를 선호하는데 우리 평등분배다. 평등분배. 그 말 듣기 좋거든.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 없고 뭐 공산주의하고 다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 나라에 드치는데 이것을 무릅쓰고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를 토대로 건축했는데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어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박사를 욕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는요, 설교를 잘합니다. 아주 멋지게, 그분이 목사의 설교에 배우는 것도 많고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신을 틀려먹었어요. 이승만 박사를 깎아내리고 김구 선생을 받드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이 떨어집니다. 역사인식이 잘못됐어요. 김구 선생은 상해임시정부를 이전 우리 독립투사를 맞습니다. 존경해요.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반대한 사람. 그리고 상해임시정부의 요인 3분의 2 이상이 친소성향이에요. 친소성향인데 그때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서 상해 임정자 200만 루블을 재정 건조를 약속했어요. 약속하는데 이 박사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 돈 받지 말라고. 그 돈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1차로 60만 루블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친서성향 인사들이 그 돈 어떻게 썼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 박사가 정이 떨어진 거예요. 환멸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이뤄졌다. 이승만 박사가 상해 초대 대통령이죠. 그래서 미국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고 대미 외교로 독립투쟁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가 해방하고 독립한 것은 이 박사의 40년간 미국 내 투쟁의 결실이지 상해 임정부의 독립투쟁의 결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박사를 죽이고 김구 선생을 이렇게 올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요. 노무현 정부 때 대법원장 이용훈이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을 했는데 조보암은 북한 간첩이고 김일성이가 직접 들어가는 간첩입니다. 조보암을 애국자로 뒤집어가지고 29억 7천만 불을 타갔고 가족이 조보암은 애국자로 29억 7천만 불. 이승만 박사는 죄인 취급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그랬습니다. 역사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최근에 와서 많이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일루미나티요, 그분이. 딥스테이트 핵심 멤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기 아버지 때부터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 복덕방하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은, 한 건 팔으면은 한, 100만원짜리 팔으면은 한 6만 불 벌죠. 그렇죠? 한 200만짜리, 200만짜리 팔으면 한 12만 불 정도 벌어요. 그렇죠? 그런 링컨, 트럼프 대통령의 가문은 한 건 거래하는데 100만 불, 200불짜리가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짜리 큰 덩치를 거래하는데 거기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때의 큰 덩치를 거래할 때 거기 고객이 누구냐? 전부 일루미나티예요. 일루미나티 회원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연적으로 일루미나티 속에 발을 담그고 록펠러 재단 밑에서 활동을 했는데 일루미나티에서 가장 신임이 두텁고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니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사탄의 세력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했느냐?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싸워서 부시겠느냐? 능력이 없는 게.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길이 있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할 수 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그분이 민주당 당원이요. 2012년에 공화당으로 바꿉니다. 바꾸는데 일루미나티 통신 세력이 다 눈에 들을 수 있는 행동을 다 해요. 그래서 대통령 출마까지 해서 당선까지 갑니다. 가니까 옳지, 몇 대가 왔다. 그때는 몸을 싹 벌립니다. 그때 칼을 뽑아 이 새끼들 이들 매설을 주고 그때부터 일루미나티를 때려잡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위대한 짓을 합니다. 위대한 짓을.
그분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시작한 게 뭔지 아닙니까?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우주군. 그리고 CIA도 아니고 FBI도 아니고 그분만 알고 있는 초급 비밀의 정보망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전 세계 사탄의 세력이 우리 모든 인류가 시달리고 있는데 그 밑에서 알게 모르게 그 세력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부정투표로 미국 같은 나라가 부정투표로 대통령을 뽑아요? 이거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직도 미 군부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루미나티의 상대로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모르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남도당 출신이요. 공산주의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공산주의. 남도당 출신. 군부에 있는 모든 남도당 적임만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정부에 보고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형까지 갈 것을 살아남아요. 그 공로로. 맞죠. 그분이 5.16 군사혁명을 치르고 선고하자마자 첫 발언이 보면 반공을 국시에 제1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너무나 잘 알아요. 공산주의가 어떠나 독서가 있고 얼마나 정말로 악독한 세력인지 사탄의 세력을 알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남도당에 발을 닿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분을 그만큼 키워주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의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그걸 시간이 걸려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난 남북 통일을 절대 반대입니다. 남북 통일. 지금 남북이 가려진 지가 70년이 넘었죠? 우리 민족이 계속 남북 통일을 부르짖었습니다. 남북 통일을 부른 나는 많은 사람이 남북 통일을 부르짖는 가운데 이 이명사님은 혼자 외롭게 남북 통일 절대 반대를 지금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왜냐? 남북 통일은 좌우 합작 통일입니다. 북한의 요구와 북한의 기류를 맞춰가면서 하자는 통일이에요. 평화통일도 북한의 기류를 건드리고 평화스럽게 저 사람 말도 들어줘가면서 통일하자 그 얘기거든요. 이것은 적화통일입니다. 적화통일.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이 남북통일을 분단 관리만 했지 우리 민족을 같이 합치는 그런 정책을 헌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누가 시작했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남북통일이 아닌 민족해방통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빨갱이들이 그분을 끌어내린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나는 이걸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이에요. 북한 사람도 우리 국민이요. 통일을 해서는 안 돼요. 통일 대상이 없잖아요. 우리 땅에 대한민국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 누구고 통일하자는 얘기예요? 북한하고 통일하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헌법 3조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 3조는요, 우리 통일 대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고 통일하자는 얘기예요? 없죠? 북한하고 손잡고 분단 관리하는 역대 정부는 전부 대북 정책이 빵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남북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걸 뭘 좋아하느냐? 김일성 세력을 완전히 청소한 이후에 북한에서 시달리는 우리 국민과 그 사람들을 해방해서 해방은 해방 통일로 가는 것이 정답이지 남북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난 남북 통일을 반대합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와서 정권 교체 절대 반대입니다. 문재인 타도 정권 교체, 문재인 타도 정권 교체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국민이 깨닫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문재인 타도를 좋아해요. 문재인만 타도한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정부가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정체성과 정통을 지킬 수 있는 정부가 되어서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조금 기초는 됐어. 근데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정부 얘기예요. 그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엔진 소리는 연하네 지금. 오늘 뭐 경계합니다. 뭐 몇 마리하고 엔진이 있는지 모르는 막 모르고 그러는데 이 배 성장 보고 뭐래? 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행선지가 어디요? 답을 안 해요. 문재인 타도는 좋습니다. 문재인 타도 입에 들어서는 정부가 어떤 정부냐는 답이 그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쪽을 향해서 온 국민이 어떤 특정 후보자를 향해서 지지하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어느 당, 어느 후보자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정상으로 돌아오려면요 정권 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법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법치 회복이 먼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통을 회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것이 정답이지 정권 교체가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야권이나 어느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사법처리 대상자인데 지금 대통령 후보 나와서 내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온 국가가 지금 시끄럽고 떠들썩하거든요. 왜들 이런지 모르겠어요. 3월 9일날 대선은요 대한민국을 갈아먹는 행사입니다. 3월 9일날 대선해서는 안 됩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청와대 복귀해서 자녀 임기를 채운 이후에 대한민국을 회복한 이후에 다음 대통령 선거는 오케이. 그러나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 대대로 내는 큰 보물이 있어요. 보물. 아주 값비싼 보물이었는데 강도가 들어서 보물을 뺏어갔어요. 난리가 났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색해서 그 강도를 잡았습니다. 보물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이 보물이 어디 가야 돼요? 집주인한테 가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이 보물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원래 주인한테 가야 되죠? 경찰이 뭐라고 우리가 보물을 살리고 안 우리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 선거해라. 이 사람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해야 되냐 대안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약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혁명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현 상황을 합법적으로 되돌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3월 9일날 선거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을 되찾는다는 얘기인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혁명적인 방법의 과정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사실이 없습니다. 파면됐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소출하면은 그것이 옳다 그른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만 판결하는 것이지 대통령 보고 있으라 나가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그 당시에 이름 거론 안 할게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하면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8명의 판사를 국가별난 현행법으로 다 체포했습니다. 체포 극형이 다 처했습니다. 내가 대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짓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유지했어요. 그래놓고 이게 4년 이상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로 대통령을 뽑아? 이게 우리 국민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는 정도를 버립시다. 정도를.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회복하는 길로 가야지 대한민국을 권력만 차지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성향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김대중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대한민국 헌법에 5.18 정신을 삽입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죠.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 87 헌법이에요. 87년도에 9번째 개헌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헌법이 실현되는데 헌법 전문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공산주의 DNA가 숨어있다. 공산주의 DNA가 우리나라 헌법에 숨어있다. 얘기하는데 안도백이라 하는 변호사들, 헌법학자들이 답변을 못해.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행헌법 전문에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의 독통과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헌법 전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을 읽어봤어? 답변을 못해요.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은 공산주의 헌법입니다. 토지 국유화로 되어 있어요. 전국의 토지 국유화. 국가 기관 산업은 국유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헌법이거든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은 친서성형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목표였습니다. 이 법통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4.19는 민중혁명의 원산 한 형식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있었던 4.3폭동, 제주도 4.3폭동, 여순반란 사건, 5.18 사건, 대구폭동, 사북탄광 사건, 두마 사건, 모든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형 사건의 전부를 북한의 대남 공작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4.19 혁명?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의 작용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하나의 북한 공작의 한 일환이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내려가지고 공작을 뒤에서 배워 부족한 사람 이름이 이석이라는 북한 관첩이 이석. 북한 관첩이. 그때 남쪽에서 그 사람하고 손잡고 같이 파트너 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석이하고 같이 협력한 남한 사람. 그때 4.19 당시에. 그 북한이 뒤에서 조정한 거예요. 누구요? 고건이죠, 고건. 노무현 때 국무총리 고건.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봉암이 같은 간첩이 진부당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진부당 애국자라고 29억 7천만 불을 터놨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죄인 취급하고 그것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냥 빨리 법관이지.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다가 광주 정신, 광주 5.18 정신을 삽입하겠다고 하는 그 후보자, 나 이름을 거명 안 해요. 광화문 태극기 집회 투사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 대통령 뽑겠다는 게요. 광화문 태극기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학자는 누굽니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동길 박사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의 세상을 볼 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지지합니까?
우리나라 언론인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일보 주필을 출신인 김대중 씨요, 김대중. 이름은 그 대통령 김대중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기자예요. 김대중 같은 그런 대기자가 훌륭한 사람이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넣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정신들 차려야 돼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18 정신, 5.18 얘기 나와서는 5.18은요, 우리나라 지반원 박사 있죠? 지반원 박사가 한국에 이루어지는 걸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연구하고 많이 공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사죠. 그러나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바로 이명산이에요. 북한이 5.18을 작전을 계획할 때 시작 발단부터 그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와싱턴에 보고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17 공수여단이 남한에 들어오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도 내가 보고를 했고요, 와싱턴에. 대남 공작 총체 김종인이 남한에 포진되어 있는 모든 간첩들에게 지령 내리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요. 사복 탈무항에 때 조정국에서 나왔던 북한 간첩, 부마 사건 때 나왔던 간첩들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 잠복하고 있다가 광주 5.18 때 합류해가지고 같이 활동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민주화 투쟁이라는 사람이 교도소를 5번이나 쳐들어가지고 교도소에 죄수를 풀어놓으려고 하는 게 이게 민주화입니까? 광주 사태 때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16명이요. 다른 모양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16명이요. 그때 진압군이 가지고 있던 M16에 맞은 사람이 36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명은 카빙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카빙총은 광주 폭도들이 예비군 무기고로 털어서 가지고 있던 카빙총인데 이게 민주화입니까? 이 역시 사실만 가지고도. 그런데 아직도 광주 민주화 투쟁을 뒤집어서 누가 한다는 광주 민주화? 광주 80년도에 일어난 사건 81년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국가전복 범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가지고 국가전복의 폭동으로 판결이 나가지고 김대중은 사형왕도 받고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나라들이 지킬 줄 모르고 19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홍준표하고 권영애하고 세 사람이 광주 폭동을 민주화 투쟁으로 통합했습니다. 광주 폭동을 법을 뒤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보상금으로 북권을 지금 탕진하고 있는데 이 광주를 아주 칭찬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명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시 없어야 하는 것이 나의 정답입니다. 홍준표가 그런 놈이구나. 지금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고 온 국민이 심지어는 광화문 태극기 세력까지 동원하고 박근혜 탄핵에 찬탄 세력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보니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는데 45년이나 구형을 했고요. 국정원장 빨갱이를 잡는 국정원 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통치 시절에 안보 특보로들 김관진 장군을 감옥에 집어넣고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하고 있는데 국민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법치 회복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습해야 돼요. 법을 깨는 헌법도 무시하고 그냥 가자는 얘기예요? 그럼 헌법 있으라면 뭐 그럼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 있으라면 우리 법 안 지켜도 되잖아요. 이런 사회가 오면 되겠습니까?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애국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후보도 안 되겠다. 들어가지고서는 문재인보다 더 지독한 정치를 할 것이야. 저 사람이 나면 안 돼. 그럼 저 사람 안 찍으려면 야당 후보를 찍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찍겠다고 하는 야당 후보도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문재인이가 제일 잘 알고 있답니다. 문재인. 만약에 부정투표를 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피디린내가 날지도 몰라. 이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 쪽에서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도 다행이지만은 그 사람이 당선되고 내 운명이 참 비참하게 끝난다고 하면은 문재인은 호락호락하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여론의 대세가 흐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명년 3월 9일에 대통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도 제목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야당 후보도 얼마든지 제목이 있으니까 그걸 걸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양쪽에 대통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군부 세력으로 자기 권력을 연장하는 그런 획책도 있다는 그 뉴스가 유튜브에 흘러고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없습니다. 3월 9일 대통령은 잘못되어 있어. 그거 하면 우리나라가 죽어. 그리고 국민이 그거 할 짓이 아니야.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을 감옥에서 떨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속을 수 없지만은 한 가지는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히 살아있습니다. 희망이 가득. 미국도 지금 바이든이 저렇게 들어섰고 멀쩡한 그런 애국투사 트럼프 대통령 나가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 국민은 살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미국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잘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던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이 많이 당선되고 있어요. 트럼프 지지 세력이 미국에서는 지금 대세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좀 혼란스럽지만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한국이 국민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한국의 정세가 복잡할지라도 미국이 한국을 저렇게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 근거. 주한미군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이 몇백 년 앞을 내다보고 시작한 건데 미국이 해외 군사기지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오산 평택에는 캠프 험프리는 해외 주둔 미국 기지를 최고로 규모가 크고 우선 기지인데 수틀리면 당 빼려고 그런 짓을 안 해요. 아, 수틀려? 문재인 조직이 때문에 우리 빼겠어. 그러니까 철구를 할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면은 시골에서 빈대가 있었죠, 빈대. 빈대짐이 괴로웠어요. 정주영 회장도 그 빈대 얘기 자기 시골에 썼었어요. 그 빈대를 생각했는데, 그래. 빈대를 잡기 위해서 약을 뿌리는 게 정상이에요. 빈대가 싫으니까 진짜 불 지르는 게 정상이에요. 목사님. 약을 뿌리는 게. 빈대를 잡는 게 정상이요. 진짜 불 지르는 게 정상이에요. 빈대 잡는 게 정상. 문재인 세력과 좌파 세력을 진압하는 것이 정답이지 그거 싫다고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받는 근거가 있어요.
2020년 1월 8일 날, 2020년 1월 8일 날 미국 상원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가져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져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한미 동맹은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고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과의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동맹입니다. 문재인 저리 가란 얘기예요. 말을 안 해도 빽빽이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조에서 한미 동맹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건 뭐냐? 대한민국 땅이 공산주의가 들어서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가 더 멋있어요.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었죠. 미국의 해외 전략이 바뀝니다.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결의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인도 태평양이 감싸고 있는 아시아, 중동 모든 국가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 대한민국이 절대적인 우리 파트너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결의문에. 일본도 아니에요. 일본은 미국이 필요한 만큼만 키워줘요. 일본은 세계 46개국이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지만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이요. 일본과의 동맹은 매 10년마다 갱신합니다. 조건이 들고 수정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시한부가 없습니다. 영원무국이 통일하는 거예요. 일본은 진주만 폭격의 원죄가 있어서 뭡니다. 나는 필요한 데까지만 너를 키워주기. 절대적으로 앞으로 세계 평화의 파트는 통일 한국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멋있는 얘기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200만이 넘죠. 그런데 결의문에는 200만으로 썼다. 미국 시민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2 million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 정부에 기여하는 위대한 노력을 우리가 인정한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한미 동맹을 공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인정한다. 그걸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어렵다 할지라도 잠정적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터널 봐서 밝은 큰 광야로 나갈 날이 곧 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너무나 실망스럽고 환멸적이지만은 미국의 움직임을 볼 때 희망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은 모든 쓰는 논문이 백악관에서 다 그 정책에 검토한답니다. 2030년 이내에 2030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경남이 9년 남았죠. 2030년 이내에 중국은 여러 나라로 해체가 되고 만주 삼성이 대한민국 통일 한국에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논문에 윤영성, 길림성, 홍영광성 세 성이 통일 한국 영토로 흡수가 된다고 조지 프리드만이 예언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뭐라고 했냐면 2050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가는 경제강국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강국. 이게 괜히 장난 삼아서 해본 얘기가 아닙니다. 장난 삼아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나올 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과의 비밀 협약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국가 비밀이.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비밀 무설이에요. 안 되는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상의 모든 방위 산업은 한국이 맡아라. 미국은 로열티만 먹을게. 모든 기술을 우리가 그쪽에 제조업 산업은 방위 산업 한국이 맡아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삼성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했지요.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미국이 깜짝깜짝 놀래는 되는데 이지삼이 있지 이지삼. 네. 해군이가 이지삼. 대한민국이 제조하는 이지삼은 기술도 미국보다 낫고 비용도 훨씬 작아요. 지금. 그뿐이요. 미국의 핵발전소가 100여만 넘는데 다 노후가 돼서 새로 지어야 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미국이 핵발전소를 다시 보수하거나 재건할 때는 그것을 전부 한국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또 놀라운 얘기예요. 남북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공장을 많이 짓고 소비재 생산을 북한에서 만들어라. 앞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사. 북한에서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을 전 세계 소비 시장에 뿌리겠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통일된. 그렇게 해야 세계 두 번째가 경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켜놔야 같은 파트너가 되죠. 지지는 나라 가지고 파트너가 됩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보고 파트너 하라고 되겠어요? 안 되죠? 대만 같은 나라 보고 너 앞으로 우리 파트너 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그렇게 강력하게 켜놓고 미국이 한국을 켜놓은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나라가 통일 한국인데 통일 한국은 앞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를 우리 파트너 것이 2020년 1월 8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한 결의문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는 과거 소련이요,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연방은 우리 피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잊을 수 없는 지긋지긋한 철철이 원수입니다. 지긋지긋한 철철이 원수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스탈린이 김일성이 이렇게 가지고 남북전쟁을 일으켜 6.25 사업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의 분단 상태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거에 소련이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91년도에 해체가 되고 15개 공화국이 분리독립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에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는 공산주의 인수, 푸틴을 KGB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스타일이 딱딱 거치라고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내가 빼고나겠어기를 그럴지라도 러시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대한민국에 와서 배워가라. 푸틴이 앞으로는 이걸 깨닫게 되고 변할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내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고 수입의 3분의 2가 에너지 수출에서 옵니다. 석유하고 가스 팔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는 거니? 2014년도에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셰일 오일은 기름을 뽑을 때는 우리가 펌프를 뽑죠. 이렇게. 근데 셰일 오일은 바위돌에 쩔어붙은 기름이요. 바위돌, 돌 속에 쩔어붙은 기름인데 그걸 캐낼 필요없는데 어느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그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셰일 오일이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무지무지게 기름이 나오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 바람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석유 소비 국가인데 지금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석유 산유국이며 석유 수출국으로 변화했습니다. 국제 유가 시가를 우지좌지하는 것이 미국이 칼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한 배를 생산하는데 생산가가 80불이야. 국제 시가는 40불이면 러시아가 어떻게 돼요? 폭삭 망하죠? 그렇지. 생산가가 국제 시장가가 낮으니 어떻게 이걸 거기서 이거 부가 경제가 골드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깨닫기 전에 우리는 미국에게 살살 기고 비율을 맞추자거나 살아날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국을 비율을 맞추기 전에 푸틴이 친미로 완전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돌아서고 있는데
내가 해고력에서 그대로 내 말대로 들었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내가 러시아가 들었는데 러시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출이 아니라 제조 산업으로 공업 형태를 바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제일 좋은 스승이 누구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야. 그런 얘기 내가 해고력에 썼거든요. 그런데 푸틴이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앞으로 시베리아 개발은 한국에 맡기겠다. 한국이 시베리아 개발. 러시아와 한국이 손잡고 경제 발전에 협력이 잘 되면은 러시아 땅 일부를 잘라서 한국에 주겠다. 와. 박수 좀 쳐봐, 근데 박수를. 러시아 땅 일부를 잘라서 한국에 주겠다. 이거 푸틴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야.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정부 사이에 앞으로 대한민국 갈 길이 기존이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대통령을 문재인 빼갱이들이 끌어내린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은 가슴이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네. 임진왜란 때 일본 해군이 300여 척의 배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 해군은 뭐 망하기는 하루아침 걸도 안 됩니다. 하루아침 걸도. 우리나라 해군 다 망했어요.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전합니다. 어떻게 승전을 하세요? 선조대왕한테 보고합니다. 전하, 나 아직 안 죽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배 12척이 남아있습니다. 미신불사 상유 12 나에게 배가 아직 12척 300척의 배가 쳐들어오는데 12척 배 가지고 큰 소리로 선조들에게 아직 나 안 죽었어요. 나 배 12척 아직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자들 상유 시비를 외칩시다. 이순신 장군과 같은 정신으로 살고 우리에게 아직도 배 12척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피 속에 애국의 피가 끓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연을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박수하고 대한민국이 나오면 안 되는 내가 한 가지 오늘 강연을 끝내겠습니다. 나 따라서 같이 상유 12! 상유 12! 같이 하라고 상유 12! 상유 12! 우리에게는 아직도 배 12척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애국자들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나라를 겁두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살아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프고 속속 들면은 우리가 점심도 맛있게 먹고 이런 강연을 갔습니다. 앞으로 부디 이런 집회도 많이 하고 우리가 몇 사람 모여서 강연을 한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미국 정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2밀리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 정부에 얼마나 기여하는 우리가 인정한다. 이 사람들이 한미 관계를 얼마나 공고하게 하는데 기여하는지 우리가 인정한다. 그런 걸 왜 해요? 다 알고 있어요. 한 가지는 더 이거 끝났어. 요즘 가장 한국에서 제일 큰 이슈가 뭔지 알아요? 내가 지난 금요일에 뉴욕에서 강연하고 왔어요. 강연 끝나자마자 어떤 기자가 들어오더니 나 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종전선언을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애국자들이 돈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미국 국회의원들이 로비 활동하려고 돈을 거둔답니다. 그거 거둔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거 백날해야 한 짓이야. 문재인이가 아무리 떠들고 그 종전선언을 주고는 국회의원이 몇 명 산에 있었죠? 김일성이 141명? 한국 국회의원들이 종전선언을 하라고 사인했더니 대한민국께서 떠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의 소관도 아닙니다. 요전에도 어떤 사람이 한국에 한 사람이 31명이나 수행을 거들고 왔다 갔지만 국회에다가 종전선언 저지하는 그걸 보고하고 왔다고 그런 말이 들렸어요. 미국 정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종전선언은요, 6.25 사건 종전선언이죠.
종전선언. 판문점에서 조회는 종전선언이죠. 종전선언을 휴전협정, 맞아. 휴전협정을 종전으로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이 휴전협정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소관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 소관도 아니에요. 미국 정부는 아무리 로비해봤자 안 돼요. 그러면 북한하고 유엔군 사령부 둘이 쌓이는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가 해결할 문제지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강행한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휴전협정을 누가 사인했냐? 세 사람이 사인했습니다. 중국 사람, 북한 사람, 북한은 남인대냐, 유엔군 사령관, 우리 백순엽 대장이 거기 가인을 갔지만 사인을 안 했습니다. 이 박사가 극구 휴전협정 반대했거든요. 백순엽 대장 가서 사인 안 했어요. 유엔군 사령관하고 북한 남인대장하고 중공군 대표가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은 탈락됐어요. 그때 한국 전쟁 때 참여한 군인은 중국 정규군이 아니요 지원군이요. 그 지원군이 해체되기 때문에 중국은 자연적으로 휴전협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 휴전협정은 북한하고 유엔군 사령부 서관 두 사람과의 사이예요.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 버는 것도 발전할 짓이요. 내가 아는 단체에서 성명서를 써가지고 탄원서를 써가지고 대통령에 보낸다고 떨고 있는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것이 성사가 되려면은 16개 참전국이 동의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16개 참전국에서 휴전협정을 종전으로 한다는 동의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참전국 12개국, 16개국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유엔 안보이사국 15나라의 회의에 회부가 돼요. 15나라가 동의를 해도 5개 상임국가에서 그걸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라도 비통하면 그다 무효예요. 그런데 종전선언이 성립되는 가능성은 내가 판단할 때는 100만 분의 1도 없습니다. 지금. 박수차! 종전선언의 가능성 100만 분의 1도 없어요. 참전 16개국에 한 나라도 찬성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로비한다고 돼요? 미국 정부가 아무리 소원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유엔군 사령부의 소관이에요. 미국은 유엔군이 하는 게 국가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둡지만 멀지 않아서 우리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고 밝은 세상이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애국 활동을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